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주 안에 가진 주식을 한 주도 남기지 말고 다 팔고 떠나라, 이게 부탁이었을까요? 아니면 명령이었을까요? 다들 호주랑 중국이 무역 가지고 또 한판 붙었구나, 이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셨을 겁니다. 근데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호주 재무장관이 직접 명령서에 서명을 했고, 대상이 된 중국계 투자자들은 무려 17억 주에 가까운 지분을 단 2주 안에 토해내야 했습니다. 회사 전체의 17.6%예요.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회사 주식 거래는 아예 일시 정지까지 됐습니다. 아니, 다 팔고 나가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그 회사가 뭐길래 호주는 세계 최강대국 중 하나인 중국의 돈을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쫓아낸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17억 주를 왜 하필 딱 2주 만에 정리하라고 한 걸까요? 오늘은 이 매각명령서 한 장을 표면부터 동기 그리고 결과까지 세 겹으로 차근차근 까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두고 시작할게요. 이건 회사 하나 주인 바꾸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손에 쥐는 스마트폰부터 전기차, 그리고 전투기와 미사일까지 21세기 산업과 국방의 목줄을 누가 쥐느냐, 그 싸움이에요. 그런데 뉴스를 보면 대부분 호주와 중국의 갈등이 한 줄로 끝내고 넘어가거든요. 그 한 줄 밑에 깔린 진짜 구도를 짚은 보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밑을 같이 파보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부터 정리해 볼게요. 2016년 5월 17일 호주 재무장관짐 차머스가 공식 명령서에 직접 서명을 합니다. 대상은 호주에 상장된 광산기업 노던 미네랄스였어요. 이 회사 지분을 들고 있던 중국계 투자자 6곳, 베이징에 본사를 둔 기업, 홍콩의 잉탁 홀딩스 같은 기업들, 그리고 중국계 개인 투자자 2명까지 가진 주식 전부 팔고 떠나라는 통보였습니다. 정확히는 약 16억 8천만 주, 기한은 7월 2일, 딱 2주였고요. 호주가 근거로 든 법은 외국인 인수취득법이라는 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외국 자본이 이 호주의 중요한 기업이나 자산을 손에 넣는 게 나라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직접 끼어들어서 막을 수 있는 법이에요. 가장 덩치 큰 투자자 한 곳만 해도 2024년에 사들인 2억 7천만 주가 넘는 지분을 그대로 토해내야 했습니다. 이걸 다 합치면 회사의 17%가 넘으니까 한 덩어리가 통째로 떨어져 나가는 셈이었죠. 한두 주가 아니라 회사의 6분의 1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질 판이었으니 주식 거래를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만큼 시장에 던진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가장 궁금한 게 생깁니다. 이 노던 미네랄스가 도대체 뭘 캐는 회사길래 호주가 중국이랑 관계 틀어질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이렇게 세게 나온 걸까요? 답은 이 회사가 캐는 광물 히토류에 있습니다. 이름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17가지 금속 원소를 묶어서 부르는 말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대 문명을 떠받치는 거의 모든 첨단 제품에 아주 조금씩이지만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쉽게 풀어볼게요. 여러분, 손 안에 스마트폰이 진동할 때 그 안에서 떨리는 부품, 거기 히토류가 들어갑니다. 전기차가 조용하면서도 힘차게 달리는 건 모터 속 강력한 자석 덕분인데 그 자석을 만드는데 히토류가 꼭 필요해요. 바닷가에 우뚝 선 풍력 발전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전투기와 미사일 같은 정밀 무기, 여기서 히토류가 빠지면 아예 작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히토류를 두고 새로운 석유라는 말까지 나와요. 군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숫자로 보면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미국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최첨단 전투기 F-35 한 대에 들어가는 히토류가 417kg이에요. 이지삼 한 척엔 358kg, 핵잠수함 한 척엔 무려 472kg이 들어갑니다. 전투기 한 대, 군함 한 척이 히토류 없이는 아예 만들어지지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어떤 나라가 이걸 꽉 쥐고 있다면 그건 사실상 다른 나라 국방력에 목줄을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특히 노던 미네랄스가 캐려는 건 그중에서도 더 귀한 중히토류였어요. 히토류도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으로 나뉘는데 무거운 쪽은 훨씬 구하기 어렵고 값도 비쌉니다.
그중 디스프로시움과 테르빔이라는 두 원소가 핵심이었어요. 이름이 어렵죠. 그냥 아무리 뜨거워져도 자석 힘이 안 빠지게 해주는 마법의 가루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기차 모터든 무기 속 자석이든 뜨거워지면 힘이 약해지는데 이걸 조금 섞어주면 멀쩡하거든요. 고성능 전기차, 풍력, 군사, 무기엔 거의 필수예요. 그리고 노던 미네랄스의 브라운스 레인지 광산은 중국 바깥에서는 좀처럼 찾기 힘든 고품질 중위토류가 대량으로 묻힌 드문 곳이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래요. 전 세계가 목말라 죽겠는데 깨끗한 우물이 거의 다 한 사람 마당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당 바깥에서 드디어 새 우물 하나가 발견된 거예요. 그게 브라운스 레인지였고요. 중국 입장에선 황금알 낳는 거위를 나미 같게 생긴 셈이었죠. 이게 얼마나 귀한 자산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이 광산이 본격적으로 돌아가면 전 세계 중위토류 수요의 약 8%를 공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8% 작아 보이죠. 근데 중국이 90%를 틀어진 구조에 처음으로 균열을 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숫자였어요. 게다가 이 광산은 호주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자국 중위토류 정년 시설의 원료를 대주는 핵심 기지이기도 했습니다. 캐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공까지 직접 하겠다는 야심이 담긴 프로젝트였고 여기엔 6억 호주 달러, 우리 돈 약 4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답이 다 나온 것 같죠? 결국 히토류가 워낙 귀하니까 호주가 악착같이 지킨 거다. 여기서 끝내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히토류는 사실 이름과 달리 그렇게까지 희귀한 광물이 아닙니다. 땅속엔 꽤 흔하게 묻혀 있어요.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채굴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데 이걸 실제로 쓸 수 있게 가공하는 정년 과정에선 무려 90%를 틀어주고 있어요. 캐는 것도 중국이 많이 하지만 캐낸 흙을 깨끗한 금속으로 바꾸는 기술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흙이 귀하다가 아니라 그 흙을 쓸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을 한 나라가 통째로 쥐었다예요.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거든요. 여기서 다들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90%라는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얘기부터 해야 그림이 제대로 보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무려 40년에 걸친 설계의 결과였어요. 시계를 1980년대로 돌려볼게요. 중국 지도자였던 덩샤오핑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이 한마디 안에 야망이 다 들어있었어요. 중국은 이때부터 히토류를 국가전략 자원으로 딱 정해놓고 정부가 앞장서서 채굴이며 가공기술에 어마어마한 돈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알아서 손 놓을 때까지 묵묵히 판을 깔아둔 거예요. 딱 사마에 같은 인내심이죠. 그런데 중국이 독점할 수 있었던 데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환경 문제입니다. 히토류는 캐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캐낸 다음 쓸 수 있게 분리하고 정지하는 과정이 진짜 문제예요.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독성 폐수와 방사성 물질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히토류 1톤을 뽑아내는데 황산 섞인 독성 가스가 수천만 리터, 산성 폐수가 수십만 리터, 거기에 방사성 물질이 섞인 폐수까지 1톤 넘게 나온다고 합니다. 숫자만 들어도 왜 다들 슬그머니 발을 뺐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러니 환경을 따지는 미국이나 유럽은 이렇게 더럽고 위험한 일을 우리가 왜 해? 하면서 손을 놔버렸습니다. 미국은 한때 세계 2위였던 자기 나라 히토류 광산을 2002년에 아예 문 닫아버렸을 정도예요. 그 빈자리를 중국이 싼 값과 느슨한 규제를 앞세워 싹 쓸어 담은 거죠. 한마디로 서방은 싸고 깨끗하게 사다 쓰던 배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겨울은 지금 온 거고요.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중국은 이렇게 손에 쥐인 히토류를 그냥 자원으로만 두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무기로 꺼내들었습니다. 2010년 일본과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두고 부딪혔을 때예요. 그 바다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이 충돌했고 일본이 중국인 선장을 구속해버립니다. 그러자 중국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군대를 보낸 게 아니에요. 일본으로 가는 히토류 수출을 딱 끊어버렸습니다. 당시 일본은 히토류 수요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었거든요. 공급이 막히자
일본 첨단 산업 전체가 마비될 위기에 몰렸고 어떤 항의에도 꿈쩍 안 하던 일본 정부가 단 며칠 만에 두 손 들고 선장을 풀어줍니다. 그 무렵 국제 히토류 가격은 한때 16배까지 치솟았어요. 전 세계가 그때 똑똑히 배웠습니다. 아, 이건 광물이 아니라 무기가 될 수 있구나. 호주가 이번에 이렇게까지 단호했던 배경에 이런 뼈아픈 역사가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 일도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에요. 호주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회사를 두고 중국 자본과 길고 끈질긴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2023년 차머스 장관은 한 중국계 펀드가 놓던 미네랄스 지분을 더 늘리려는 걸 막았었고 2024년엔 외국인 투자자 5곳에 나가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한 투자자가 이걸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결국 호주 정부는 2025년에 그 투자자를 상대로 연방법원 소송까지 갑니다. 말로만 으름장 놓는 게 아니라 법정까지 끌고 가서라도 끝을 보겠다는 거였죠. 게다가 회사 안에선 경영권 다툼도 벌어졌어요. 매각 대상이 된 그 베이징 기업은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당시 의장을 끌어내리려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정기 주총이 2번이나 밀렸습니다. 중국 자본이 단순 투자를 넘어 회사 경영 자체를 손에 넣으려 한다는 위기감이 호주 안에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호주는 외국인 투자를 보는 방식 자체를 바꿉니다. 예전엔 그냥 이 외국 자본이 지분 절반을 넘겼나 안 넘겼나 이것만 따졌어요. 절반만 안 넘으면 안전하다고 본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안 봅니다. 서류상 이름 올린 주인이 누구냐가 아니라 뒤에서 결정 내리고 이익 챙기는 진짜 주인이 누구냐를 파고들기 시작한 거예요. 주식을 팔되 자기랑 친한 회사한테 슬쩍 넘기는 건 아닌지 누가 투표권을 쥐고 회사를 흔드는지까지 들여다봅니다. 거래 하나하나를 검사하던 방식에서 누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계속 감시하는 방식으로 바뀐 거죠. 이건 정말 큰 변화예요. 그런데 이 모든 얘기엔 만만치 않은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중국 자본을 쫓아냈다고 해서 호주가 곧장 히토류 강국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광산 주인이 누구냐 하는 소유권 문제하고 그 광물을 실제로 캐서 쓸 수 있게 만드는 기술력 문제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죠. 이걸 잘 보여주는 사례가 같은 호주 기업 라이나스입니다. 이 회사는 2025년에 중국이 아닌 나라 중에선 처음으로 디스프로슘과 테르뷴 같은 중히토류를 산업 규모로 분리해내는 데 성공했어요. 중국만 할 수 있다던 기술의 벽을 깬 대단한 성과였죠.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이 라이나스조차도 분리 과정에 쓰는 특수 장비와 화학약품 상당수를 여전히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중국은 이런 가공 장비 수출까지 점점 더 세게 조이고 있습니다. 광산에서 중국 자본을 내쫓아도 정작 가공 단계에서 다시 중국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주인은 바꿨는데 정작 옷을 안 입은 건 그대로인 셈이죠. 벌거벗은 임금님 행차를 보는 기분입니다. 광산 주인은 바꿔도 그 흙을 캐낼 기술까지 저절로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 목줄은 가공이 쥐고 있어요.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 무서운 대목입니다. 자, 이제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왜 호주는 17억 주를 2주 안에 다 팔라고 했나? 이제 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이건 호주가 중국을 이긴 장면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쌓아 올린 거대한 벽에 처음으로 난 작은 금 하나였던 거죠. 그리고 그 벽의 진짜 힘은 광산이 아니라 가공 기술에 있었던 거고요. 그렇다면 호주는 혼자서 이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중국은 호주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 중 하나니까요. 하지만 호주 뒤엔 미국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호주는 최근 몇 년간 중국에 쏠린 히토류 공급망을 어떻게든 분산시키려고 손을 꽉 잡아왔어요. 실제로 노던 미네랄스의 브라운스 레인지 프로젝트엔 호주 수출금융공사와 미국 수출입은행이 최대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700억 원에 달하는 자금 지원을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자기들이 돈까지 된 광산에 중국 자본이 끼어 있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 이번 결단은 호주 혼자만의 게 아니라
미국과 호주가 함께 그리는 큰 그림의 한 조각이었던 셈이에요. 사실 미국과 중국은 바로 이 히토류를 두고 이미 한바탕 크게 붙은 적이 있습니다. 2025년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며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열자 중국은 곧바로 히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냈어요. 심지어 히토류가 0.1%만 들어간 제품도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나서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죠. 미국은 100% 추가 관세로 맞불을 놓겠다고 했고요. 다행히 그해 가을 양국 정상이 만나 한 발씩 물러서며 휴전에 들어갔지만 이 사건은 히토류가 21세기 패권 다툼의 한복판에 선 가장 뜨거운 무기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건 단순한 무역 다툼이 아니에요. 공급망 지도 자체를 다시 그리는 작업입니다. 누구한테서 사느냐가 곧 안보 문제가 된 거죠. 미국이 호주 광산에 돈을 댄 것도 호주가 중국 자본을 쳐낸 것도 따져보면 다 같은 그림 안에 있어요. 믿을 수 있는 나라들끼리 자원을 주고받는 블록을 새로 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따져봐야 할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 블록 안에 한국은 확실히 들어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쯤 되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매각 명령이 나오자 중국 외교부는 즉각 호주가 중국 투자자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차별 없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하게 항의했어요. 쉽게 말해 왜 우리 돈만 콕 집어서 쫓아내냐? 이건 차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항변엔 먼저 설명돼야 할 게 있습니다. 그 돈이 하필이면 중국 독점의 균열을 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광산으로 몰렸다는 사실이요. 그 맥락을 쏙 빼고 차별만 얘기하는 건 좀 앞뒤가 안 맞죠. 다만 호주의 이런 강경책에도 부작용은 따릅니다. 원래 외국 자본을 환영하던 나라가 투자가 다 끝난 뒤에 나가라고 하는 모습을 자꾸 보이면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도 불안해지거든요. 안보를 지키려는 규칙을 너무 넓게 휘두르면 정작 호주가 원하던 투자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는 한편으로 중국을 밀어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힘을 키우는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매각 명령이 나온 무렵 호주에선 아라프라라는 다른 광산 회사의 히토류 광산 개발이 정식으로 확정됐어요. 정부가 거기서 나올 히토류 500톤을 사들여 핵심 광물 비축분으로 확보하기로 약속하면서요. 내가 사줄 테니 걱정 말고 캐라고 정부가 직접 보증을 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히토류 문제에서 세계 최약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한국은 안타깝게도 땅속에 히토류가 거의 없습니다. 상업적으로 캘 광산이 사실상 없어서 우리가 쓰는 히토류는 100% 수입에 의존해요. 더 큰 문제는 그 수입을 한 나라에 너무 많이 기댄다는 겁니다. 통계를 보면 한국은 산업에 쓰이는 히토류 소재와 부품의 무려 89%를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어요. 특히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네오디뮴 자석은 중국 의존도가 90%에 달합니다. 딱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이죠. 만약 어느 날 중국이 2010년 일본에 했던 걸 우리한테 한다면 전기차도 반도체도 풍력도 그대로 멈춰 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린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같은 처지라 두 강대국이 히토류를 두고 부딪힐 때마다 등이 터질 위험을 안고 삽니다. 실제로 중국이 일본을 겨냥해 수출 통제를 조일 때마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워낙 촘촘하게 엮인 공급망 탓에 우리 산업계도 같이 긴장하곤 했어요. 남의 싸움 같지만 그 불똥은 늘 우리 쪽으로 튀거든요. 근데 이 구조, 뉴스는 보통 한 줄로 끝내고 넘어가죠. 물론 이 의존이 어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오래 쌓인 구조죠. 정부도 해외 광산 참여의 재활용 기술에 수입처 다변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솔직히 갈 길이 먼 게 현실입니다. 호주의 이번 결단이 우리한테 먼 나라 뉴스가 아니라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제 정리해 볼게요. 과거엔 그저 싸고 깨끗하기만 하면 어디서 나온 광물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광물이 어느 나라 누구 손에서 나왔느냐가 그 가치를 정하는 시대가 됐어요. 같은 흙이라도 믿을 수 있는 동맹의 땅에서 나온 거라면 더 귀한 대접을 받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호주가 던진 이 매각 명령서 한 장은 어쩌면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자원 전쟁의 작은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 전기차가 늘고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각국이 국방력을 키울수록 이 희귀한 흙을 둘러싼 경쟁은 점점 더 뜨거워질 테니까요. 이 갈등이 어디로 흘러갈지, 중국은 어떻게 반격할지, 호주는 정말 중국 없이 홀로 설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틈에 낀 우리는 어떤 길을 찾아야 할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다 우리 미래와 맞닿아 있고요. 작은 광산 하나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의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자원 전쟁이 우리 일상까지 어떻게 닿는지 앞으로도 끝까지 파서 짚어드리겠습니다. 그 길 같이 따라가 보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